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남편의 내연녀 뺨을 때리자 남편은 제 다리를 부러뜨려 지하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는 범죄 조직 당시 일가의 수장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 중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세요. 그날은 우리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 도연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뉴욕 패션 위크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죠. 성북동 저택의 문을 열었을 때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대리석 바닥에 구두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여자의 스타킹과 속옷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것들은 2층 안방으로 이어지는 긴 흔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같이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죠. 가정부 아주머니가 방 정리를 하시는 걸 거야. 그 희망은 침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신음소리에 곧바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현 씨, 만약 와이프가 일찍 오면 어떡해? 유진의 목소리는 역겨울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걱정 마. 도현이 쾌락에 젖은 거친 숨을 내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뉴욕에 있어. 내일이나 돼야 올 거야. 설령 온다고 해도 뭐 어때? 그 싸구려 브랜드 디자이너 따위. 어차피 모든 비용은 내가 내고 있는데. 저는 문 밖에서 온몸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절친이었던 유진이 제 남편과 침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정을 위해 헌신한 3년이 그에게는 그저 기생충 같은 존재로 보였던 겁니다.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알몸이 뒤엉킨 끔찍한 광경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서희야, 도연이 급히 유진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입가에는 저를 조롱하는 듯한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희야, 내 말 들어봐. 이건 오해야. 도현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닥쳐. 저는 달려가 유진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유진의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완벽했던 코가 삐뚤어지고 입가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민서희, 너 미쳤어? 도현이 침대에서 뛰어내려 제 배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통증에 다리가 꺾였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도현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냐고? 넌 이런 대접을 받아도 싸. 네가 감히 유진이를 때려? 그의 아버지는 한서물산 CEO야. 너 같은 보잘것없는 디자이너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았어야지. 도현은 제 머리채를 잡고 거대한 계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피가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겨우 그거였어? 유진이네 집이 우리 집보다 부자라서 바람을 피운 거야?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네 곁을 지켰는지 잊었어? 입 닥쳐. 도현은 분노의 차저를 밀쳤습니다. 중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거실 모서리 기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저택 전체에 끔찍한 뼈 부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의 격통이 밀려왔습니다. 쇼 그만하고 일어나. 도현은 계단을 내려와 부러진 제 다리를 걷어차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등은 금세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도현 씨, 얘 다리 부러진 것 같아. 유진이 시트를 몸에 감은 채 제 뒤틀린 다리를 보며 사색이 되어 말했습니다. 번거롭게 됐군. 도현이 중얼거리더니 제 팔을 잡아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 내려가서 좀 쉬어. 내 분수를 알게 될 거다. 저는 고통에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갑고 습한 지하실에 던져졌을 때 도현이 하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이지 마. 24시간 동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반성하게도.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어둠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이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랐고 고통 때문에 시간 감각조차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망가지지 않았더군요.
연락처 맨 아래에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가 있었습니다. 아빠라는 단 한 글자로 저장된 번호. 버튼을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위험 있고 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아빠다.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예요, 서희예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야, 어디냐? 무슨 일이냐? 남편이 제 다리를 부러뜨리고 지하실에 가뒀어요. 아빠, 제발 살려주세요. 위치 전송해라. 10분 안에 간다. 전화를 끊기 전 아빠가 차를 준비하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치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도현아, 이 멍청한 놈. 내가 평범한 디자이너인 줄 알았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 꿈에도 몰랐겠지. 어머니는 임종 직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강성태 회장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장악하고 있는 조직의 수장이지. 어머니는 제가 그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이길 원치 않으셨기에 아빠를 떠나 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저 또한 아빠의 영향력 없이 살겠다고 맹세했었고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고한 자존심이 제게 가져다 준 게 고작 이거라니요. 10분도 채 되지 않아 위층에서 급한 발소리와 몸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실 문이 단 한 번의 발길질에 박살났습니다. 검은 수트를 입은 거구의 남자가 눈부신 빛 속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서희 아가씨. 그가 말했습니다. 박 실장입니다. 회장님의 명을 받고 모시러 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살피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박 실장이 저를 가볍게 안아 올렸을 때 계단에는 도현의 경호원들이 기절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니 도현과 유진이 무릎을 꿇은 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에게 제압당해 있었습니다. 서희야, 이 사람들 누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현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저는 박 실장의 어깨에 기대어 피 묻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사해. 내 아버지의 오른팔이야. 그리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곧 알게 될 거야. 도현아. 박 실장이 저를 밖에서 대기 중인 리무진으로 옮길 때 유진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 서인의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단 말이야. 차 안에는 백발이 섞인 중년의 남자가 제 처참한 몰골을 보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희야. 아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빠는 제 다리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박 실장. 성심의료센터로 가라. 정 원장에게 수술실 준비하라고 해. 리무진의 푹신한 가죽 시트에 눕혀진 제 다리 아래에 아빠가 베개를 고여주었습니다. 아빠가 버튼을 눌러 앞 좌석과의 차음벽을 올렸습니다. 누가 이랬냐? 질문은 짧았지만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남편 도현이요. 제가 비통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 유진이랑 바람 피우는 걸 들켰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더군요. 아빠의 눈빛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파괴적인 힘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도현과 최유진에 대한 모든 걸 알아내라. 그래, 한서물산 최 회장 딸년 맞다. 좋다. 일단 건드리지 말고 내 명령 기다려. 전화를 끊고 아빠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니? 내 엄마가 떠난 후로 난 한 번도 널 찾는 걸 멈춘 적이 없다. 엄마는 제가 조직에 연루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평범하게 살라고 하셨죠. 그래서 디자인 공부를 했고 유명 브랜드에 취직도 했어요. 전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빠의 턱 근육이 움찔거렸습니다. 그 결과가 고작 다리를 부려뜨리는 놈을 만난 거라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지난 3년의 멍청했던 결혼 생활처럼 흐릿해 보였습니다.
성심의료센터 VIP 입구에는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정형외과 권위자인 정 원장이 직접 제 침대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아빠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아빠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5성급 호텔 같은 호화로운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들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 침대 옆 소파에 앉아 서류 뭉치를 읽고 계셨습니다. 조명 아래 비친 아빠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빠, 제가 낮게 부르자 아빠는 즉시 서류를 내려놓고 다가오셨습니다. 기분은 좀 어떠냐? 정 원장 말로는 수술은 완벽했지만 최소 2달은 쉬어야 한다더구나. 감사해요, 아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도현이랑 그 사람들은요? 박 실장이 처리해뒀다. 그놈은 우리가 그냥 법대로 하라고 소리치는 동네 건달인 줄 알더군. 아빠의 눈에 잔인한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졌다가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멍청한 박도현. 자기가 누구를 건드렸는지도 모른 채 까불었겠죠. 이 조직은 단순한 조폭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경제계 전반을 막후에서 조종하는 거대한 세력이었죠. 고위 관료들조차 아빠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서희야, 내 생각을 듣고 싶구나. 아빠가 제 곁에 앉아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직의 방식대로라면 박도현은 지금쯤 한강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거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도현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갓 창업한 젊은 사업가였죠. 제 사무실 앞에서 한 달 동안 기다리며 로고 디자인을 부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디자인에는 혼이 담겨 있다고 저처럼 특별한 여자는 처음 봤다고 말했었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눈을 뜨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양건설 집안은 겉으로는 건실한 부동산 개발업자 같지만 실제로는 불법 철거와 사금융으로 재산을 불려온 자들이에요. 도현이가 저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직접 보게 할 거예요. 아빠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마침 잘 됐구나. 태양건설이 이번 한강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의 입찰 서류는 부풀려진 수치들로 가득해. 아빠는 페이지를 넘기며 한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내 남편이 회사 자금 30억을 횡령해 마카오 카지노에서 탕진했다는 사실이다. 아직 그 구멍을 메우지 못했지.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 하나만으로도 도연을 감옥에 보낼 수 있고 태양건설의 주가를 폭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하는 척하겠어요. 그 저택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게요. 너무 위험하다. 아빠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제발요. 아빠.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놈을 파멸시켜야겠어요. 침묵 끝에 아빠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하지만 박 실장이 24시간 내 곁을 지킬 거다. 아빠가 벨을 누르자 밖에서 대기하던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제 목숨은 서희 아가씨의 것입니다. 박 실장이 무릎을 굽히며 특수 제작된 위성 전화를 건네주었습니다. 아가씨, 제 직통 번호와 비상 대기조 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이 빨간 버튼을 누르십시오. 3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받아 쥐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사색이 된 도현이 병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서희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초라한 카네이션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강성태 회장님인 줄 꿈에도 몰랐어. 저는 기운 없는 척 피곤한 용서를 연기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잘못도 있어요, 도현 씨. 유린이를 때리는 게 아니었는데. 도현은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제 침대 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서희야, 그럼 날 용서해 주는 거야?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다 유진이 탓이야. 그 여자가 날 유혹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해. 그의 서툰 연기에 아침에 먹은 죽이 역류할 것 같았지만 연극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아빠한테 혼 많이 났죠? 이제 그만 잊어버려요. 제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알았죠?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식적인 진심을 연기하는 동안 병실 안에 몰래 카메라가 그의 모든 표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퇴원하는 날, 아빠는 검은색 벤츠 10대로 구성된 행렬을 보내 저를 다시 도현의 저택으로 에스코트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지역 뉴스에까지 보도될 정도였죠. 도현은 현관에서 사색이 되어 박 실장이 제 휠체어를 직접 밀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서희 아가씨 몸에 작은 생책이 하나라도 난다면 박 실장이 도현의 귀에 제가 들릴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내 놈을 들게 먹이로 던져주는 걸 직접 보겠다고 하셨다. 도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줌이라도 지릴 것 같은 기세였죠. 제가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건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안방의 침대는 더욱 역겨웠습니다. 도현이 시트를 갈아치웠지만 저는 그 위에서 도현과 유진이 뒹굴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서희야, 좀 쉬어. 도현은 제게 물 한 잔을 따라주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요, 이따 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저는 물을 화분에 쏟아버렸습니다. 박 실장이 문 밖을 지키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현의 아내로서 저는 그의 모든 기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자마자 제가 찾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호텔 예약 내역, 은행 송금 기록, 그리고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영상들까지. 짐승 같은 놈.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증거들을 백업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화면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유진 도현 씨, 다행이야. 그 여자가 믿어준다니. 우리 단골집에서 기다릴게. 보고 싶어, 자기야. 저는 화면을 빤히 쳐다보다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현아, 3일도 못 참고 다시 만나는구나. 아주 좋아. 덕분에 내 복수가 더 완벽해지겠어. 저는 위성 전화를 들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제 태양건설 주식을 조용히 사모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의 찬란한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저는 사랑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도현의 그림자가 되기 위해 제 빛을 스스로 감췄었죠. 하지만 순진했던 서희는 제 다리가 부러지던 날 함께 부서졌습니다. 이제부터 강성태의 딸을 건드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서희 아가씨, 정말 이대로 가실 겁니까? 박 실장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제 드레스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저는 전신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매만졌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선명한 핏빛 드레스를 입고 입술은 피처럼 붉었습니다. 부러졌던 오른쪽 다리에는 드레스 슬릿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정교한 금속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었죠. 당연하죠. 저는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태양건설 창립 기념 파티잖아요. 안주인인 제가 빠질 순 없죠. 박 실장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지 2주. 저는 겉으로는 도현과 화해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아빠의 인맥을 이용해 태양건설 지분 3%를 이미 확보했고 지분을 팔 준비가 된 소액 주주 2명과도 접촉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빠의 메시지였습니다. 정재혁이 서울에 도착했다. 오늘 파티에 손님으로 참석할 거다.
내게 필요한 걸 가지고 있을 거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의 오랜 친구의 아들이자 여의도의 금융 천재로 불리는 정재혁. 그가 합류한다면 제 계획은 날개를 달 것입니다. 아가씨, 차 준비됐습니다. 박 실장이 은색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요청하신 영상 편집 끝났습니다. 저는 USB를 클러치 백에 넣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제 심장 속 차가운 결의처럼 말이죠. 태양건설 창립 기념 겸 우리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 파티는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도현과 함께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호기심, 경악, 그리고 무엇보다 구경거리를 기대하는 열망이 가득했죠. 재벌가 며느리가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다리까지 부러졌다는 소문은 이미 상류사회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서희야, 오늘 정말 아름다워. 도현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위장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혐오감을 억누르며 그에게 화사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당신 체면을 세워줘야죠. 안 그래요?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2주간 제가 보여준 다정하고 이해심 넓은 태도, 심지어 아빠까지 설득해 용서받게 해준 모습에 그는 제가 모든 걸 잊었다고 완전히 믿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멍청한 놈. 시부모님이 다가왔고 그들의 얼굴엔 억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제 진짜 배경을 알게 된 뒤 이 기회주의적인 노부부의 태도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가야, 다리는 좀 어떠니? 시아버지 박 회장이 두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도현이가 잠시 철이 없었어. 내 넓은 마음씨에 정말 감사한다. 저는 미소로 화답하며 행사장을 훑었습니다. 샴페인 타워 근처에서 최유진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값싼 웨딩 케이크 같은 꼴이었죠. 그녀는 저를 보며 도끼 서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잠시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저는 도현의 팔을 놓고 지팡이의 의지에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유진아, 오랜만이네. 제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하얀색이 참 잘 어울려. 대학 시절 연극에서 맡았던 유령 배역이랑 똑같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서희, 너무 우쭐대지 마. 도현 씨는 내 아빠 무서워서 옆에 있는 것뿐이야. 저는 검지를 입술에 대어 그녀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오늘 같은 중요한 밤에 분위기 망치지 마. 저는 그녀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그녀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이따가 재미있는 공연이 있을 거야. 진정하고 잘 봐둬.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저는 가볍게 몸을 돌려 연회장에 들어선 정재혁과 눈을 맞췄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감색 수트를 입은 그는 금태 안경 너머로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서희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제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따님 자랑을 많이 들었거든요. 재혁 씨.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티 끝나고 잠시 대화 나눴으면 좋겠네요. 영광입니다. 우리는 묵시적인 합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자 박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가 태양건설의 찬란한 업적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재무비리나 30억 횡령건은 교묘하게 생략한 채 말이죠. 저는 상석에 앉아 완벽한 아내의 배역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우아하게 미소를 유지하고 가끔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주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며느리 서희의 현명함과 고귀한 성품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박 회장이 갑자기 공표했습니다. 젊을 때 실수도 하는 법이죠. 중요한 건 가족의 끈끈함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부부를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눈동자 속 경멸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따뜻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현은 감격한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야, 평생 너한테 갚으며 살게. 평생까지 필요 없어요. 제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돼요. 의아해하는 그의 표정을 뒤로 하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가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저희 기념 파티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맑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저도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는 조명 조절실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회장의 불이 꺼지고 천장에서 거대한 스크린이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팽팽하게 긴장되며 불길한 예감이 스친 듯 보였습니다. 아니야, 서희야. 제발 하지 마. 그가 저를 막으려 무대로 달려들려 했지만 박 실장이 그의 뒤에서 나타나 강철 같은 소나기로 도현의 어깨를 꽉 쥐어 제지했습니다. 편하게 감상해요, 자기야.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화질 스크린에 제가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 침대 위에서 뒹구는 도현과 유진의 모습이 생생한 소리와 함께 상영되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의 타임스탬프는 제가 수술받은 지 불과 3일도 되지 않은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일도 못 기다린 거였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비상구로 달렸지만 경호원들에게 막혔습니다. 시아버지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선언하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과 카지노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제 남편은 회사 공금 30억을 횡령해 마카오에서 탕진했고 그로 인해 한강 프로젝트 자금에 구멍이나 수백 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도현이 철거, 용역업체 수장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틀어주었습니다. 한두 명 죽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일까지 그 구역을 다 밀어버리는 거야.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사색이 된 도현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지난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당신이 7개의 큰 프로젝트를 따내도록 도왔어요. 제 디자인은 상을 받았고 태양건설의 주가를 30%나 올렸죠.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게 준 건 배신과 폭력, 그리고 모욕뿐이었어. 도현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용서해준다고 했잖아. 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멍해진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제가 말끝을 흐리자 시아버지는 마치 구원이라도 받은 듯 서둘러 무대로 뛰어 올라와 마이크를 뺏었습니다. 다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보시다시피 며느리도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자, 다들 파티를 즐겨주세요. 저는 우아하게 무대를 내려와 복잡한 하객들 사이를 지나 정재혁이 기다리는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제게 샴페인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감탄으로 빛나고 있었죠. 대단하시군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잔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서류는 가져오셨나요? 재혁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양건설의 실제 지분 구조와 지난 3년간의 실질 재무 보고서입니다. 공시된 것보다 훨씬 흥미롭더군요. 파일을 펼치자 제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실제 부채 규모가 보고된 것보다 3배나 높았고 거액의 자금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공매도 하기에 딱 좋군요. 딱 좋고 말고요. 재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여의도 3군데 팀이랑 연락해뒀습니다. 아가씨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어요. 파티는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도현은 매 맞은 개처럼 제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용서를 구걸했습니다. 저는 파티 내내 기품 있는 미소를 유지하며 남편을 자비롭게 품는 현모양처의 모습을 보였죠. 시아버지 박 회장은 제 팔을 다정하게 잡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이사회가.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저는 그의 팔을 다독였습니다.
태양건설 주식을 더 이상 사지 말라고 말해뒀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제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미 지분 5%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소액 주주들에게서 곧 사들일 8%까지 합치면 전 태양건설의 4대 주주가 됩니다. 파티가 끝난 뒤 정재혁이 저를 성북동 저택까지 배웅했습니다. 박 실장은 조수석에 앉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태양건설 주가는 곤두박질 칠 겁니다. 오늘 폭로한 스캔들과 공매도 세력의 압박이 더해지면 최소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칠 거예요. 좋아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바닥을 치면 우리가 다 쓸어 담을 겁니다. 차가 저택 앞에 멈췄을 때 재혁이 문득 물었습니다. 정말 그를 용서하신 건 아니죠? 저는 재혁을 보며 제 오른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재혁 씨,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아니요. 재미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안 믿거든요. 저택 안에서 도연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를 내려다보는 제 마음은 그저 우스꽝스럽기만 했습니다. 한때 제가 사랑했던 남자라니 비겁하고 비열하며 나약하기 짝이 없는 쓰레기. 서희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눈이 멀었었나 봐. 그는 제 다리를 붙잡고 비싼 드레스에 눈물 콧물을 닦아내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마치 강아지를 달래듯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도현 씨,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희망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보고 싶어요. 유진인의 한서물산이 이번에 한강 북단 개발 프로젝트에도 입찰했다면서요? 도현은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유진인의 집이랑 모든 연락 끊을게. 맹세해. 착하네요. 저는 그의 뺨을 두어 번 톡톡 쳤습니다. 이제 가서 자요. 내일 할 일이 많을 텐데. 도현이 고맙다며 수천 번 머리를 조아리고 올라간 뒤 저는 그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제 다음 단계 시작할 때예요. 내 한서물산의 밀수 관련 증거가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켜서 파티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도현이 무릎 꿇고 비는 장면에서 정지시켰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사랑하는 남편. 모든 걸 잃는 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얼마나 더 아픈지 곧 알게 될 거야. 파티에 소동이 있은 지 3일 후, 저는 우아하게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먹으며 아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보조기는 훨씬 가벼운 것으로 바뀌어 있었죠. 도현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눈 밑엔 차란 다크서클이 가득했죠. 커피 마실래요? 제가 따뜻한 라테 한 잔을 밀어주며 물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잔을 보더니 거절했습니다. 아니, 됐어. 긴급 회의가 있어서.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최근 도현의 행동은 가관이었습니다. 서록새 가관이 섰습니다. 남들 앞에선 굴종하는 척하면서도 둘만 있을 땐 제가 손댄 음식조차 건드리지 않더군요. 박 실장의 경고가 확실히 먹힌 모양이었습니다. 아 참. 그가 나가려 할 때 제가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 소공동 클럽에서 자선 경매가 있어요. 당신이 아끼는 파텍 필립 시계를 기부해 뒀는데 괜찮죠?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잖아. 알아요. 한정판이잖아요. 저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주 높은 가격에 낙찰될 거란 뜻이죠. 이미 언론에 보도 자료도 냈어요. 태양건설의 젊은 후계자 가업의 유산을 기부해 소외 계층을 돕다. 홍보 효과가 엄청날 거예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펴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쥐어짜는 듯한 미소였죠. 그래, 반대 안 해. 그가 도망치듯 나가는 걸 보며 저는 휴대폰으로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도현은 차에 타자마자 누군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더군요. 10대 1의 확률이야. 그는 유진에게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파티 후 연락을 끊었다고 했지만 역시 여전히 연락 중이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정재혁의 메시지였습니다. 공매도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장 열리자마자 태양건설 주가는 하한가로 시작했습니다.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파티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었고 태양건설 비리 해시태그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었죠. 이사회에서 거래 정지를 요청했지만 곤두박질치는 추락을 막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박 실장이 식당 문가에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차 준비됐습니다. 먼저 병원 검진 가셔야 하고 그 다음엔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사설 탐정을 만나러 가실 겁니다. 병원 복도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쳤습니다. 최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산부인과 진료실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었죠. 저는 재빨리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그녀가 임신 확진 결과지를 결제하는 모습을 은밀하게 촬영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 웃음이 멈추지 않더군요. 도연이 파티날 밤에 공을 들인 결과가 드디어 나타난 모양입니다. 유진의 뱃속에는 진짜 작은 악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검진을 마친 뒤 박 실장을 시켜 시내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 내리자 각종 전자장비가 가득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깡마른 남자가 모니터 6개를 동시에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서희 아가씨, 오셨습니까?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찾으라고 하신 건 다 여기 있습니다. 탐정은 영상 몇 개를 틀어주었습니다. 어제 오후 도현과 유진이 교회의 한 모텔에서 밀회를 즐기는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죠. 그리고 이게 더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탐정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유진의 아버지 최 회장과 도현의 아버지 박 회장이 강남의 한 고급 시가바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달 15일마다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최소 5년 전부터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대화 내용 도청 가능한가요? 쉽지 않습니다. 탐정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곳은 보안 수준이 군사 작전급이라서요. 이걸 써보세요. 저는 가방에서 아빠가 선물해 주신 만년필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음번 그들이 만날 때 서빙 직원을 매수해서 최 회장 몸에 이걸 심으세요. 탐정이 만년필을 받아들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최신형 도청 장치군요. 회장님이 이런 걸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오며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유진이가 임신했어요. 아니요, 아직 건드리지 마세요. 그 아이는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아, 그리고 최 회장과 박 회장이 정기적으로 만난대요. 뭔가 이상해요. 아빠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서희야. 한서물산과 태양건설의 관계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 20년 전부터 이어진 일이다. 20년 전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캐물었지만 아빠는 처음으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확실히 알아본 뒤 말해주마. 오늘 저녁 자선 경매장에서는 최유진이라는 아이를 조심해라. 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빠는 분명 무언가 숨기고 계셨고 제 직감은 그것이 제 엄마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샤넬의 최신 컬렉션 드레스로 갈아입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불러 연약하고 우아하면서도 가련한 미망인 같은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박 실장은 아빠가 보내준 보석함을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희귀한 흑진주가 박힌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죠. 저는 엄마의 사진 속에서 이 목걸이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경매장에 도착했을 때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함께 들어갈까요? 아니요, 차에서 대기하세요. 저는 목 근처의 흑진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공연은 저 혼자서도 충분하니까요. 사교계의 자선 경매는 언제나 도시의 거물들이 모이는 큰 행사입니다. 제가 입장하는 순간
웅성거리던 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곧 구석구석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저 여자가 태양건설 며느리잖아. 아빠가 지하 세계를 주무른다며. 박도현이 눈이 멀었지. 저런 여자를 두고 최유진이랑 바람을 피우다니. 저는 못 들은 척 앞쪽에 예약된 제 자리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희야, 오랜만이다. 유진이 제 옆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일부러 살짝 부푼 배를 강조하고 있었죠. 다리는 아직 아프다며? 참 안 됐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임신 3개월 정도 됐겠네. 초기엔 조심해야 할 텐데. 유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제가 임신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죠. 도연 씨가 이 아이 정말 기대하고 있어. 그녀가 목소리를 낮춰 말하며 사악한 빛을 띠었습니다. 애 낳으면 바로 너랑 이혼할 거래. 그래요?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그럼 어제 오후 대화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상 속 도연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내 아빠가 너 만나지 말라잖아. 회사 주식은 바닥이고 만약 그 미친 와이프가 우리 계속 만나는 거 알면 난 끝장이라고.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떻게? 모텔 308호 커튼조차 제대로 안 닫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려면 기본적인 성의는 보여야지, 친구야. 하객들은 우리 대화를 듣지 못했지만 거의 졸도 직전인 유진의 상태는 많은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의사라도 불러줄까? 곧 아이도 나올 텐데. 뭐? 최유진이 임신했대? 박도현 아이인 게 확실하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수군거림은 금세 소문의 파도가 되어 퍼졌습니다. 당황한 유진은 드레스 끝동에 발이 걸려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그녀가 허둥지둥 일어나려 할 때 하얀 드레스 위로 짙은 붉은 얼룩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아이. 그녀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다가 차분하게 119를 불렀습니다. 오늘 밤의 공연은 예상보다 훨씬 흥미롭게 흘러갔습니다. 유진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 사실을 공표한 셈이 되었죠. 내일 찌라시 기자들은 아주 신나는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 저는 유진을 위해 도연에게 전화까지 해줬습니다. 도연아, 유진이가 쓰러졌어. 하혈을 많이 해. 유진이 유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도연의 첫 반응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제길, 그럼 장인어른이 날 죽일 텐데. 그 말을 들은 유진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경매는 구경도 하지 않고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니 도연은 서재에서 미친놈처럼 물건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눈이 뒤집혀 달려들었죠. 네가 무슨 짓을 했어? 내가? 저는 천진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모두가 봤어. 걔가 혼자 넘어진 거야. 그리고 당신 모텔에서 한 말은 정말 감동적이더라. 도연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었습니다. 너 날 감시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우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당신들 두 사람을 이어주기로 결심했다는 거지. 우리 이혼하자. 저는 그 말을 아주 가볍게 뱉었습니다. 이 가식적인 결혼 생활, 지긋지긋하거든. 도연의 눈에 아주 잠깐 안도감이 스쳤지만 금세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건이 뭐야? 예정 생각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만 가져갈게.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저택 내 명의로 넘기고 당신 회사 지분 5%를 원해. 미쳤어. 도현이 펄쩍 뛰었습니다. 이 집이 얼마짜린 줄 알아? 100억이야. 그리고 지분은 말도 안 돼. 저는 한숨을 쉬며 서재 서랍에서 사진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은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에 보내지는 걸로 할게. 사진 속 도현은 유진뿐만 아니라
최소 3명의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가 마카오에서 도박하는 장면. 현지 조폭들과 어울리는 장면들이었죠. 너, 도현의 안색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3일 줄게. 잘 생각해봐. 저는 사진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아, 참. 유진이는 아이를 잃었을 수도 있지만 당신 아버지는 안도하셨을걸요. 유진이네 집안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도현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찍었는데 맞았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면 왜 그토록 당신을 유진이랑 못 만나게 했겠어요? 도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절 노려보더니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즉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회장과 최 회장 관계를 더 깊이 파보세요. 20년 전을 집중적으로요. 전화를 끊고 낮에 조사한 결과들을 다시 훑었습니다. 유진의 진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유산했을 뿐만 아니라 자궁에 손상을 입어 향후 임신 가능성도 매우 희박했습니다. 뜻밖의 보너스였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빠에게서 온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최 회장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박 회장, 20년 전 그 일을 잊은 거야? 내가 그 시체 처리해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녹음은 거기서 끊겼지만 소름이 돋기엔 충분했습니다. 시체라니요. 아빠의 메시지가 뒤따랐습니다. 서희야, 내일 아빠 보러 와라. 내게 해줄 말이 있다. 저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 화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시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번개가 밤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창백하고 차가웠으며 눈빛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이혼이 끝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그건 내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는 신호일 뿐이야. 아빠의 저택은 서울 외곽의 깊은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이 대지를 감싸고 있었고 입구에는 검은 수트를 입은 남자 둘이 경계를 서고 있었죠. 박 실장과 함께 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선 그 녹음 파일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체 처리해줬잖아. 그 말들이 가시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가씨. 박 실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정원에서 태극권을 수련하고 계셨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절도 있고 강인의 연세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였죠. 서희야, 아빠는 수련을 멈추고 저를 서재로 이끄셨습니다. 묵직한 시가 향과 오래된 가죽 냄새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방 안은 제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고 엄마가 아끼던 청자 화병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금고에서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표정은 돌처럼 무거우셨죠. 25년 전 내 엄마가 날 떠났을 때 이미 내 임신 사실을 알고 계셨다.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왜 떠나야 했는지는 몰라요. 아빠는 바랜 사진 한 장을 책상 너머로 밀어주셨습니다. 이 남자를 보거라. 사진 속에는 젊은 박 회장과 낯선 남자가 공사 현장 앞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들고 있었고 뒤로는 태양건설 착공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박 회장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낯선 남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서물산 최 회장의 동생 최명준이다. 아빠의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 엄마를 죽인 놈이지. 저는 손바닥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태양건설과 한서물산은 불법 철거 방식을 동원해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 최명준이 시위하던 노동자를 때려 죽였어. 아빠는 다른 서류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내 엄마가 우연히 그 증거를 촬영했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었지. 서류 안에는 흐릿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최명준과 피 흘리며 쓰러진 노동자. 사진의 날짜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최명준은 그 사실을 알고 내 엄마를 찾아갔다. 아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었지. 저는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5살 때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은 전부 끔찍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은 태양과 한서의 힘에 눌려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켰던 겁니다. 그럼 최명준은요? 제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죽었다. 아빠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장례식 3일 뒤 교통사고로. 저는 고개를 들었고 아빠의 눈빛은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과 최 회장은 그 모든 걸 은폐했다. 아빠는 서류를 챙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난 수년간 증거를 수집해왔지만 그들의 정재계 인맥이 너무 깊었지. 그러다 네가 박도현과 결혼하게 된 거다. 전 이제야 아빠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스스로 진실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네가 증오의 눈먼 삶을 살길 원치 않았다. 아빠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게도 복수해야 할 너만의 이유가 생겼으니. 저는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수천 명의 유령이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림을 가르쳐주던 다정한 우리 엄마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야 했다니요. 아빠, 그들은 피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저는 아빠를 돌아보며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도현뿐만 아니라 태양과 한서 집안 전체를 무너뜨릴 거예요. 아빠의 눈에 만족스러운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계획이 있느냐? 우선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어야 해요. 저는 정재혁이 보내온 보고서를 휴대폰으로 띄웠습니다. 태양건설이 진행하는 한강 프로젝트에 쓰인 부실 철강이 최 회장이 지배하는 유령 회사를 통해 공급됐어요. 아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간질을 시작하겠다는 거구나. 언론사는 이미 준비해뒀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1시간 뒤면 경제지 일면에 태양건설의 부실공사 위험 기사가 뜰 거예요. 아빠는 위스키 한 잔을 따라 제게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의 밀수 컨테이너건은 내가 검찰에 직접 제보해 두마. 오늘 밤 그를 압수수색할 겁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전히 아빠의 딸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울며 매달리던 나약한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죠. 저택을 나서며 박 실장이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아가씨, 탐정이 태양건설 내부 기밀 서류들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훑어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도현의 횡령은 생각보다 훨씬 대담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박에 돈을 탕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해 회사의 핵심 자산들을 몰래 담보로 잡고 있었죠. 박 실장, 계획 변경이에요. 태양건설 본사로 가주세요. 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문병할 시간이니까요. 태양건설 본사 꼭대기 층 회의실에선 이사회의 긴급 소집이 한창이었습니다. 아빠에게 매수된 비서를 통해 저는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한강 프로젝트 붕괴 우려는 오보입니다. 언론이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도현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주가 안정입니다. 박 부사장, 그건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야. 더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로 이사인 최 이사였죠. 이미 안전진단 보고서가 올라왔네. 자재들이 전부 규격 미달이야. 납품업체가 한서물산 계열사라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도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전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구매부 소관이잖아. 그리고 구매부 팀장이 자네 사촌 동생이고 이사들은 도현이 횡령한 30억의 행방까지 거론하며 정밀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도현의 분노 어린 고함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즐거운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 내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모든 이사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도현은 상석에 서서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있었습니다. 패배한 수탉 같은 꼴이었죠. 방해해서 미안하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차명주식을 통해 확보해 두신 제 자리였죠. 대주주 중 한 명으로서 이번 한강 프로젝트 부실 공사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듣고 싶어서요. 도현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네. 네가 여길 어떻게? 박 부사장,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이미 안전진단 보고서가 유출됐네. 그리고 부실 자재 공급원이 한서물산이라는 사실도. 제가 천진하게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우연이네요. 방금 검찰이 한서물산 밀수 혐의로 최 회장을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귓속말을 하거나 전화를 꺼내 들었죠. 도연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와 한서물산 사이의 지저분한 뒷거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양건설과 한서물산 사이의 모든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할 외부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현재 박도연 부사장은 경영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니 즉각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미친년이. 도현이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박 실장이 단숨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진정해요, 여보. 제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당신을 위한 거예요. 마카오 카지노 차용증이랑 회사 자산 담보 서류들까지 세상에 공개되면 더 곤란하잖아요. 도현은 숨이 막히는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제가 쥐고 있는 카드가 단순히 불륜 증거만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이사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제 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건물을 나설 때 서울의 하늘은 노을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것은 이 도시의 권력 구조가 처참하게 붕괴하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정재혁의 메시지였습니다. 공매도 대성공입니다. 태양건설 주가는 60% 폭락했습니다. 시중에 풀린 지분 11%를 확보했습니다. 잠시 후 아빠의 메시지도 도착했죠. 검찰 압수수색 완료. 최명준의 형 최 회장은 긴급 체포됐다.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기 중인 차에 올라탔습니다. 박 실장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안전가옥으로 모실까요, 아가씨? 아니요, 거기요.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백미러 속 검은색 SUV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건물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 뒤를 밟고 있었죠. 박 실장, 미행이에요. 박 실장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2조 후방 검은색 카니발. 번호판 확인해. 1분도 채 되지 않아 답이 왔습니다. 가짜 번호판입니다. 하지만 안에 인물들 안면 스캔 끝났습니다. 태양건설 보안팀장입니다. 도현이가 보낸 놈들이군.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문 닫더니 따돌리고 안전가옥으로 가요. 박 실장은 핸들을 꺾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은 SUV가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퇴근길 강남 한복판에서 소리 없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아가씨. 박 실장이 대시보드의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차 후방에서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추격팀의 시야가 가려진 사이 박 실장은 급회전과 급정거를 반복하더니 대형 쇼핑몰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된 다른 차로 옮겨 탔고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100m 너머로 추격팀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맴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연이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네요. 제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민희, 아니 강서희를 너무 얕봤어. 그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지 곧 보게 될 거야. 안전가옥은 한남동의 조용한 고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가 한 일은 노트북을 열어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양건설 부실공사 파문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었고 포털 사이트엔 태양건설 사기공사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서물산 최 회장의 체포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밀수 혐의뿐만 아니라 비자금 조성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저는 10번쯤 벨이 울리게 둔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희야, 네가 한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란 때문에 잘 안 들렸습니다. 그는 바에 있는 모양이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여보. 저는 스피커폰을 켠 채 서류를 계속 훑었습니다. 내숭 떨지 마. 이사회 일이며 주가 폭락 검찰 조사까지. 다 네가 설계한 거잖아.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그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든 걸 잃는 기분이 어떤지 알려주고 싶을 뿐이야. 제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당신이 내 다리를 부러뜨렸을 때 느꼈던 그 기분처럼 말이야.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도연의 짐승 같은 고함이 들렸습니다. 두고 봐. 이 악마 같은 년. 내 손으로 널 죽여주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정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 씨, 태양건설 주식을 계속 매집하고 최 회장이 밀수 벌금을 내기 위해 한서물산 지분을 급매한다는 소문을 퍼뜨리세요. 이미 작업 중입니다. 재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의 스위스 비밀 계좌 하나를 더 찾아냈습니다. 지난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이 최유진에게로 흘러 들어갔더군요. 이 뜻밖의 정보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최유진에게 매달 돈을 보낸 걸까요? 그 송금 전표들 적요란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준비해 주세요. 박 회장 생신 선물로 아주 큰 걸 보낼 예정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멀리 보이는 태양건설 사옥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그 건물의 주인은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현아, 다리 하나 부러뜨린 걸로 끝날 줄 알았니? 아니, 난 내 집안 전체의 뼈를 발라버릴 거야. 박 회장의 환갑잔치 전날 밤. 저는 드레스룸에서 허리 라인을 강조한 샴페인 색상의 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의 흉터는 이제 희미한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죠. 박 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벨벳 보석함이 들려 있었죠. 회장님께서 내일 입으실 드레스에 어울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함을 열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나타났습니다. 가운데에는 핏방울처럼 붉은 루비가 박혀 있었죠. 이 보석 기억나요? 엄마가 제일 아끼시던 거예요. 저는 루비를 만졌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죠. 아빠는요,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재혁 씨도 와 계십니다. 저는 서둘러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빠와 재혁은 건축 도면 하나를 펼쳐놓고 대화 중이었습니다. 정재혁은 단정한 수트 차림에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서희 아가씨, 서희야, 이리로 와서 이것 좀 봐라. 아빠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도면은 한강 프로젝트의 설계도였습니다. 하지만 홍보했던 고급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빽빽하게 들어찬 소형 평수 아파트들과 좁은 간격의 건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용적률은 법정 한도를 훨씬 초과했고 녹지 공간은 반토막 나 있었죠. 박 회장이 도시를 기만한 거군요. 재혁이 도면 구석의 직인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최종안이고 이미 시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한강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고 철거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태양건설은 최소 2조 원의 손실을 보게 되겠죠. 아빠가 USB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내일 보낼 내 생신 선물이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게 있다.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이 떴죠. 박 회장의 스위스 계좌에서 최유진에게 지난 3년간 매달 1억 원씩 송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적요라는 항상 기밀 비용이었지만 가장 최근 내역엔 의료비라고 적혀 있었죠. 그날은 유진이 유산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유진이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군요.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재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유진의 진료 기록상 임신 시점에 박도현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재혁이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박 회장이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유진을 통해 무언가를 은폐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박 회장과 최유진의 관계가 단순히 시아버지와 아들 애인 사이는 아니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해졌죠. 역겨움이 밀려왔습니다. 박 씨 집안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했습니다. 내일 잔치상에 기자들이 몰려들겠네요. 제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박 씨 집안에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줄 때가 됐어요. 다음 날, 박 회장의 저택은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문 앞엔 최고급 외제차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도현의 팔짱을 끼고 다정한 아내를 연기하며 입장했습니다. 직무 정지 후 도현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죠. 매맞은 개처럼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아가야, 왔니? 박 회장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목에 루비 목걸이를 보는 그의 눈빛이 잠시 떨리더군요. 엄마 거예요. 제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기억하시죠? 박 회장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저를 시장과 은행장들이 앉은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연회장 구석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유진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배는 평평했고 안색은 창백했죠. 그녀는 제 시선을 느끼자 고개를 숙이고 냅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환갑잔치가 절정에 달하고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무대에 올라 태양건설의 업적을 과시했고 최근의 스캔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폭락과 부실 공사 파문이 마치 남의 일인 양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현명한 며느리 서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박 회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다 함께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들었을 때 저는 우아하게 일어나 무대로 향했습니다. 도현이 제 드레스 끝을 붙잡았지만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아버님, 너무 자상하시네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며느리로서 저도 특별한 생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정재혁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내려왔고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먼저 한강 프로젝트의 실제 설계 도면입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홍보물과는 전혀 다른 흉물스러운 도면이었죠. 몇몇 시청 관계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박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이 소리쳤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박 회장이 마이크를 뺏으려 무대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전 재빨리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다음은 박 회장님의 스위스 비밀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최유진 씨에게 매달 1억 원씩 송금하셨더군요. 은행의 실명 거래 내역이 뜨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막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가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최유진 씨가 임신했던 아이. 수정 시기에 박도현 부사장은 아프리카 출장 중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게 DNA 검사 결과지도 있습니다. 제가 태연하게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도현 씨, 이 아이, 아버님 아이더군요. 연 회장은 폭탄이라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현은 미친 사람처럼 무대로 달려들려 했지만 박 실장에게 제압당했고 박 회장은 뒷목을 잡으며 쓰러졌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제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아, 애 잘 지켜라. 도현이한테 내 자식이라고 속이고 태양건설 후계자로 세울 거다. 한서물산과의 결탁을 위해선 이 아이가 필요해. 도현이 그 소리를 듣고 쓰러진 아버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자리를 떠났고 은행장들은 대출 회수 서류를 챙겼으며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무대를 내려와 경악과 분노에 찬 하객들 사이를 지나 미리 대기 중인 차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도연의 절규와 유진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르자 깊은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병원요.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반쯤 갔을 때 박 실장이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미행입니다. 번호판 없는 검은 SUV가 우리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거대한 충격과 함께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혔고 전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번쩍였습니다. 뒷유리 너머로 검은 SUV가 다시 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숙이십시오. 박 실장이 제 머리를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SUV가 우리 차 옆문을 다시 들이받았고 그 순간 오토바이 2대가 나타나 SUV 타이어에 총을 쐈습니다. SUV가 중심을 잃고 여러 바퀴 구르더니 가드레일을 뚫고 나갔습니다. 회장님 요원들입니다. 박 실장이 차를 급히 후진시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이마에 솟아오른 혹을 만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도현이가 정말 절박했나 보네요. 안전가옥에 도착하자마자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전 괜찮아요. 방금 박도현이 보낸 놈들 처리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택의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도현과 유진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죠. 다 내 탓이야. 이 더러운 년. 도현이 유진의 목을 조르자 유진이 과일 칼을 집어들어 도현의 얼굴을 그었습니다. 전 TV를 끄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진흙탕 싸움은 제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정재혁의 전화가 왔습니다. 서희 씨, 태양건설 긴급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박도현은 공식 해임되었고 박 회장은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주가는요? 다시 하한가입니다. 이미 우리가 18%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소액 주주들 지지까지 합치면 적대적 MA를 선언하기에 충분합니다. 아직 부족해요. 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양건설이 완전히 가루가 되는 걸 봐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금고에서 엄마의 일기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박 씨와 최 씨 집안의 비리를 낱낱이 기록해 두셨죠. 마지막 페이지엔 사고를 당하기 전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거의 끝났어요. 아무도 못 도망가요.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이 노크했습니다. 아가씨, 박도현과 최유진이 사라졌습니다. 저택이 아수라장입니다. 새벽 3시경 보안 요원들이 기절하고 CCTV 영상이 삭제된 상태에서 그들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간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번호판 추적해보세요. 가짜 번호판이었지만 차량이 항구 쪽으로 향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빠에게 전화하려던 찰나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강서희 씨. 아빠와 남편을 다시 보고 싶으면 3번 부두 창고로 혼자 오너라. 아니면 수화기 너머로 도연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3번 부두에 버려진 창고. 비릿한 바닷바람이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서서 소매 속에 숨긴 권총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 실장과 요원 6명이 이미 주변을 포위한 상태였죠. 정찰 끝났습니다, 아가씨. 박 실장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정문에 2, 후문에 2. 총 4명입니다. 도현과 유진은 결박된 상태로 안쪽에 있습니다. 회장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요. 5분 뒤 창고 뒤쪽에서 둔탁한 소음이 들렸고 신호가 왔습니다. 저는 정문으로 걸어가 일부러 유리 조각을 밟았습니다. 누구냐? 안에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희다. 혼자 오라며.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총구가 제 이마를 겨눴습니다. 왼쪽 눈 밑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저를 거칠게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단 하나의 백열등만이 켜져 있었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죠. 강 회장은 안전하다. 거래를 하러 불렀을 뿐이야. 무슨 거래? 태양과 한서가 버리고 간 땅들. 남자가 나비칼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지하 세계를 너무 독식하고 있더군.
우리가 좀 나눠 가져야겠어. 내 남편을 납치해서 거래를 제한한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제 아빠의 라이벌인 칠성파의 행동 대장이겠군요. 최근 아빠한테 구역을 많이 뺏겼다고 들었는데.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보력이 좋군. 하지만 오늘 네 발로 여길 나가긴 힘들 거다. 과연 그럴까? 제가 멈춰 섰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밤 이 부두로 들여올 밀수품들 이미 해경에 제보해뒀어. 남자가 칼을 들고 제게 달려들려 한순간 창고 천장이 폭발하며 수십 개의 연막탄이 쏟아졌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깔리고 총성과 비명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엎드리십시오, 아가씨. 박 실장의 외침과 함께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5분 뒤 연기가 거치자 흉터남과 일당은 제압당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도현과 유진은 구석에서 개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현에게 다가가 입에 물린 재갈을 거칠게 뽑았습니다. 자기야. 새로 사귄 친구들이 별로 믿음직스럽지 못하네. 서희야, 제발 살려줘.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 했어. 도현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패했네. 저는 일어나 박 실장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경찰에 넘겨요.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살인 미수요? 박 실장이 의아해하자 전 창고 구석의 CCTV를 가리켰습니다. 제 차 사고를 모의했다는 자백 영상. 이미 확보했거든요. 도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다 네가 짠 함정이지. 박 실장이 도현의 입을 다시 막았습니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아빠. 다 정리됐어요. 칠성파 놈들이었네요. 네, 검찰에 넘길게요. 창고를 나서자 아침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며 항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4일 뒤 서울 경제계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강인터내셔널이 태양건설 인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룹의 후계자로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 년간 이어온 태양건설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한서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최 회장은 밀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태양건설 사옥 앞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제 모습이 모든 채널에 방영되었습니다. 저는 샤넬 수트를 입고 엄마의 루비 목걸이를 한 채 당당하게 서 있었죠. 불과 6개월 전 지하실에 갇혀 다리가 부러졌던 비참한 피해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님, 앞으로 태양건설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고 기업 문화를 투명하게 바꿀 겁니다. 남편 박도현 씨의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의 공정한 심판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기자회견 후 정재혁이 집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희 씨, 여기 최종 인수 서류입니다. 고마워요, 재혁 씨. 저는 서류를 훑어본 뒤 글을 보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단순히 아빠 때문인가요? 재혁이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회장님께 목숨 빚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을 되찾은 서희 씨의 강인함과 지성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게 웃으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도현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수인 번호가 적힌 오렌지색 옷을 입고 수염이 덥수룩했죠. 이 악마 같은 년. 그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도연아, 당신은 횡령, 사기,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최소 20년형을 받게 될 거야. 아 참. 최유진이 검찰에 협조하기로 했어. 당신이 시위 노동자들 죽이라고 지시한 증거 다 제출했대.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최 회장이 시킨 거라고. 판사가 그렇게 믿어줄지 모르겠네. 저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네 회사는 이제 내 거야. 당신이랑 아버님 지분은 전부 피해자들 보상금으로 압류됐어. 구치소를 나설 때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박 실장이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가씨, 회장님께서 저택으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의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가죠. 6개월 만에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수조 원대 그룹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복수의 쾌감은 잠시였고 그 자리를 메운 건 묘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엄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대가를 치렀어요. 정재혁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 회장이 구치소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사후 부검 결과 독극물 반응이 나왔다고 하네요. 저는 화면을 빤히 쳐다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모든 걸 마무리하신 모양입니다. 3개월 뒤 태양건설을 인수한 강 인터내셔널의 회장실에서 저는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자재무 보고서입니다. 정재혁이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강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재개되었고 매출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죠. 고마워요, 재혁 씨.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가 나가지 않고 제 곁에 섰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회의에 안 나오셨더군요. 이사들이 걱정합니다. 무슨 걱정요? 제가 그 돈 들고 튈까 봐요? 제가 농담 섞인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서희 씨를 걱정하는 겁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복수를 끝내고 나면 공허함에 빠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안경을 벗은 그의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죠. 재혁 씨야말로 좀 쉬어야겠네요. 한잔할래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술잔을 비웠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처음엔 회장님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서희 씨라는 여자를 존경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농담 마세요. 농담 아닙니다. 재혁이 잔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가 남겨주신 겁니다. 이제야 주인에게 돌아가는군요. 상자를 열자 정교한 흑진주 브로치가 나타났습니다. 엄마의 목걸이와 세트인 물건이었죠. 20년 전 그 화재 사고 때 서희 씨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셨습니다. 이건 그 보답입니다. 화재 사고라니요? 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빠가 말씀 안 하셨나요? 20년 전 최 회장이 소유했던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방화였죠. 그때 서희 씨 어머니가 그 안에 인부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겁니다. 손에 든 잔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재혁 씨, 박 회장이 최유진에게 돈을 보낸 진짜 이유를 알아냈어요. 그 돈은 최 회장에게 입막음용으로 주던 거였어요. 20년 전 공모 사실을 덮으려고요. 20년 전, 우리 가족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빠의 저택 다락방에서 엄마의 갈색 가죽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1998년 5월 3일. 태양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구타당해 죽는 걸 촬영했다. 내일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5월 4일. 박 회장이 찾아와 돈으로 필름을 사려 했다. 거절했다. 나가는 그의 눈빛이 무서웠다. 일기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찢겨 나가 있었죠. 상자 밑바닥에서 찢어진 사진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와 박 회장, 그리고 한서의 최명준이 찍힌 사진이었죠. 뒤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 화학 주주 총회 1997년 2월. 서은숙. 엄마의 이름은 은숙이었지만 성은 서씨였던 건가요? 서희라는 제 이름의 성도 사실 서씨였던 걸까요? 바로 그때 박 실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지 않은 채 3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었죠? 칠성파 잔당들과 만나시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한 원로 조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이 숨기신 게 있습니다. 20년 전 그 화재는 회장님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최명준이 경쟁 상대를 제거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거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비는 넘기셨지만 앞으로 6개월이 고비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계셨죠. 서희야, 일기장 봤니? 네, 아빠. 필름은 3층 서재 바닥 밑에 숨겨뒀다. 이제 그룹은 내 것이다. 서희야,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이 바닥은 더러운 곳이야. 저는 아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생각 마세요, 아빠. 저택 서재 바닥을 뜯어내자 낡은 철제 상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안에는 녹슨 필름 통들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죠. 사랑하는 딸 서희에게. 네가 이걸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건 엄마의 선택이었단다. 복수는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단다. 오직 정의만이 할 수 있어. 사랑한다, 엄마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정재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서희 씨 어머니는 추락사가 아니라 목이 졸려 살해된 뒤 던져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직 원로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아빠의 상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조직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가씨가 후계자인 건 맞지만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강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무례를 범하려는 게 아니라 이 바닥은 비즈니스 세계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상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 실장과 무장한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께 3가지 선택지를 드리죠. 첫째, 조직을 합법적인 보안업체와 투자사로 전환하는 데 협조하세요. 둘째, 퇴직금을 챙겨 조용히 은퇴하세요. 셋째, 저는 두툼한 파일을 던졌습니다. 경찰에 자수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로가 은퇴를 택했습니다. 일부 반발하던 세력은 박 실장이 조용히 처리했죠. 그날 오후, 재혁과 저는 완공된 한강 프로젝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아름다운 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을 겁니다. 엄마가 아빠를 떠났던 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는 폭력과 증오 없는 세상에서 살길 원하셨기 때문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서희 씨, 재혁이 갑자기 무릎을 굽히고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그의 뺨을 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빠와 이 집안일들 다 정리하고 나서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아빠는 심장 수술을 받으셨고 경과는 좋았습니다. 저는 칠성파의 새로운 수장과 중립구역에서 만났습니다. 조직은 해체될 겁니다. 우린 합법적인 보안 회사가 될 거예요. 대신 당신들에게 일부 구역을 넘겨주죠. 단, 모든 불법 사업에서 손 떼는 조건입니다. 긴 협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아빠가 깨어 계셨습니다. 엄마의 편지와 증거들을 보여드리자 아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죽은 거야. 아니요,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아빠는 베개 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서명해라. 이제 이 가문은 내 거다. 그것은 아빠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제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죠. 마지막 조항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희가 정재혁과 결혼할 시 총자산의 10%를 그에게 증여한다. 아빠가 오랜만에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친구 내 엄마가 점지해준 사람 같더구나. 한 달 뒤 강 시큐리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저는 한강 프로젝트 수익의 10%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 회장님, 회장님의 아버님이 이 조직의 수장이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어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고 계시죠. 우리 회사는 아버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모든 이에게 2번째 기회를 줄 겁니다. 회견 후 재혁이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서희 씨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넸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반지입니다. 수로
이 집안의 아픈 역사를 끝낼 수 있는 여자에게 주라고 하셨죠. 엄마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정의만이 할 수 있다. 네, 좋아요. 제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태양 인터내셔널 꼭대기층을 엄마 이름을 딴 어린이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어요. 재혁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 아빠가 제 손을 잡고 식장에 입장하셨습니다. 단 위엔 재혁이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엄마의 흑진주 브로치를 부케에 고정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저는 재혁에게 속삭였습니다. 임신한 것 같아요. 딸이라면 엄마의 이름을 따서 은숙이라고 짓고 싶다고요. 재혁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서희야. 이 증오의 고리를 끊어줘서. 멀리서 새로운 아침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진주 목걸이가 별빛 아래 반짝이며 잔혹했던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